나무와 흙으로 지은 자연의 집. 따뜻한 온돌방에서 한복을 만지는 손길. 자연을 생활로 끌어들인 건강한 삶의 지혜가 오늘 다시 그립습니다. 운조루. 구름 속의 새처럼 사는 집이라 뜻을 가진 한옥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지어진 운조루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반가로 꼽히죠. 연의 한옥처럼 소나무와 흙, 돌로 지어졌는데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답니다. 천지인 삼극사상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지어놨습니다. 지붕은 하늘이고 기둥 부분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단 부분이 땅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천인지, 즉 천지인 사상을 그대로 재현해서 나타내서 그대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풍수학자들은 이 집터를 금환락지의 명당으로 꼽습니다. 하늘에서 가락지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산과 강이 꽃봉오리를 감싸듯 운조루를 감싸고 있는 형세 때문이랍니다. 운조루는 나간 군수를 지낸 류이주가 말년을 보낼 생각으로 지은 집입니다. 영조 시대인 1776년 무렵이죠. 그 후 230여 년 이곳 운조루에는 11대에 걸친 후손들이 무병장수하며 오랜 영화를 누려왔답니다. 음덕을 베풀며 살라는 가훈을 되새기며 말이죠. 두 가마니 닷대가 들어가는 큰 쌀떡이 있는데, 그 쌀떡에다가 할아버지께서 쌀을 담아놓고 행랑채에다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끼니를 끓일 수 없을 때 그 쌀떡에 마개를 이렇게 돌려서 열면은 쌀이 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쌀을 갖다가 끼니를 끓여 먹었기 때문에 그 온갖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도 우리 운조루가 230여 년 동안 그대로 11대가 망하지 않고 현재 지탱해온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조루에는 지금도 후손들이 살림집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디주에서 나온 인심만이 운조루와 류씨 일가를 지킨 것일까요? 흔히들 제대로 된 한옥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집이라고 합니다. 나무 목재와 황토벽, 돌로 만든 구들. 운조루 수백 년의 영화와 건강함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소연이네 가족은 1년 전 이곳 황토 한옥으로 이사 왔습니다. 요즘 소연이의 부모님은 막내딸 소연이의 재롱에 웃음이 그치질 않죠. 이거 저 한명전화대사니까 여기는 어디로 온 것인지. 소연이의 웃음이 온 가족에게 전해지나 봅니다. 무엇에나 관심을 보이고 해맑게 웃는 11살 소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아파트 생활을 할 땐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소연이는 이 즈음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습니다. 한 1학년 이제 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는 이제 목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전체 몸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 외에도 이렇게 막 하도 긁어서 그게 딱정이가 진다 그러죠. 딱정이 치면 그걸 다시 긁어서 그 딱정이가 또 벗겨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 정말 이 황토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일까요? 황토의 어떤 특성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준 걸까요?
무엇보다 황토로 지은 집에서는 인체에 유익한 원조 개선이 다량으로 방출된답니다. 황토에서 분출되는 원조 개선 방사량은 얼마나 될까요? 실험 재료는 한옥을 지을 때 흔히 사용하는 황토를 사용했습니다. 이 황토를 원적외선 측정기에 넣고 원적외선 방사량을 측정하면 방사율이 나오죠. 방사 에너지량과 그 시료의 방사 에너지량을 나누게 되면 그 비율로서 방사율을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 황토의 경우 92% 정도 방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인체에 유익한 파장으로 일반 열보다 80배나 깊숙이 피하 심층으로 스며듭니다. 흡수된 원적외선은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켜 체온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죠. 원적외선은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마음의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초록색의 알파파가 원적외선 조사 이후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인사의 장경각입니다. 13세기 고려 때 조판된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팔만대장경 보존의 비결 중 하나가 이곳 장경각의 황토벽이랍니다. 황토로 만든 벽이 습도 조절과 통풍 조절을 해 팔만대장경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습도와 통풍,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황토는 여러 건축물에 사용됐습니다. 옛 규장각 또한 황토덕을 톡톡히 본 건축물이죠. 규장각의 도서가 지금까지 연구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이 황토벽의 역할이 컸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사만시대부터 흙을 재료로 집을 짓고 생활해 왔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흙을 다루는 경험이 축적되고 황토에 짚을 넣는 지혜도 알게 됐죠. 아주 씌워주세요, 거기. 황토에 짚을 썰어 넣어 함께 짓이기면 신축력과 흡착력이 강화됩니다. 황토집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크게 상하지 않는 것은 바로 흙 속에 든 이 집 때문이죠. 더구나 황토 속의 짚이 흙에 습기를 빨아들여 장마에도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땐 절기와 날씨도 고려했는데 춘분과 추분 사이에는 집을 짓지 않았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막 바른 황토벽이 쉬 갈라지기 때문이랍니다. 예로부터 황토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무병장수의 약재로 대접받았습니다. 황토 한 스푼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무려 2억 마리에 이른답니다. 이 미생물이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작용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까지 가져오죠. 황토는 왕실에서도 귀히 여겼습니다. 세종대왕은 황토로 지은 찜질방에 한의사를 배치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배려했죠. 왕실 사람들이 피로할 때 쉴 수 있도록 3평 정도의 황토방을 국내에 만들어 놓았는데, 말하자면 지금 황토방의 원조격인 셈이죠.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또 아기 못 낳는 사람한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데 활용하는 것은 왕실 어의의 담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심해서 죽어가는 사람, 또
독을 먹고 잘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위 간이 부어오른 사람, 그런 사람한테 황토를 활용한 그런 건데. 부여의 한옥 건축 현장. 망치 소리가 정말 경쾌하죠? 하나님, 아니 그렇지. 하나 거기 치고 하나 중간 치고 예. 한 번 더 세게. 더 내려간다. 내려가. 1500년 전 백제시대의 한옥을 재현하는 대공사입니다. 책임자인 최기영 대목장. 이젠 몇 남지 않은 전통 한옥 전문가죠. 최기영 대목장은 소나무 목재만을 고집하기로 유명하답니다. 소나무 몸 전체에 송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송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이 대기권에 있는 습도를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풍우작용에도 많은 그 부패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송진입니다. 그래서 그 송진이 함유되어 있는 나무는 부패되는데 참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죠. 못을 사용하지 않고 귀틀을 짜 맞추는 결구 작업은 우리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이렇게 소나무 목재로 지은 집은 신축성이 뛰어나고 지진에 견디는 힘도 콘크리트로 지은 가옥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의 목재로는 소나무를 으뜸으로 쳤습니다. 조선 중후기에 엮은 산림 경제에 좋은 소나무 목재를 마련하는 방안이 자세히 소개돼 있답니다. 우선 소나무 껍질이 물을 먹을 경우를 대비해 쾌청한 날에 벌목하라고 권합니다. 비를 맞으면 소나무가 뒤틀리기 때문이죠. 개미 처치 방안까지 전하는데 오전 3시부터 5시인 오경때에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흰 개미가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소나무는 공기 소통이 원활한 목재입니다. 건조할 땐 습기를 내뿜고 습할 때는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죠. 어떤 건축 재료도 따라올 수 없는 친환경 목재임에 틀림없답니다. 소나무의 향기에는 세포 활성 물질과 항균 작용을 가지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살림욕을 할 때 얻어지는 효과가 같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혈액순환. 황토로 바른 부뚜막과 10년 이상 불을 땐 아궁이 바닥을 30cm가량 파면 오랜 화기로 다져진 자줏빛 황토 흙이 나오는데 명약 중에 명약으로 통했답니다. 복룡간이라 불리는 귀한 약재로 옛 의소에도 그 효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한옥 아궁이의 복룡간일수록 그 효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그 토혈이라든가 어지럼증, 또 중풍 치료제로도 쓰였고 특히 임신 중에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궁이들이 없어짐으로써 복룡간의 약재가 귀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옛날 부엌 앞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암이나 기타 중병에 걸리는 일이 적었다는 것도 복룡의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 경복궁 옆 귀하집 한 채가 유독 눈길을 끕니다. 고풍스런 창호지 문살과 아담한 마당에 놓인 옹기까지 정겨움이 넘치죠. 한복 디자이너인 이효재의 작업실입니다. 상치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못해. 이렇게 되고 막혀 있는 거. 제자에게 한복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네요. 낙타가 뭘 통과하는
주는 것보다 이쁠 것 같아. 어머니를 따라 한복 바느질을 한 지 어느새 20년. 그이는 요즘 한복을 배우겠다는 젊은 제자가 그리 반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옷 한복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아까 한복하면 우리가 구한 말의 치마 저고리를 한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역사 이래 우리가 조상들이 입었던 옷은 다 한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느 마디를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고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적인 옷, 동양적인 것, 아시아적인 것, 한국적인 옷, 이 시대에 맞는 옷. 일복은 타고났다고 말하는 이효재. 그이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는 일이 없답니다. 한복의 선을 활용한 생활 소품도 그중 하나죠. 사극의 한복 의상을 제작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 한 가지 원칙은 지킨답니다. 우리 옷 한복이 가진 원초적인 선이죠. 자연을 닮았어요. 산을 닮고 초가 지붕을 닮고 또 이 저고리 코를 보면 석코를 보면 기와 지붕 닮고 그래서 자연이에요. 다 자연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울 때 자연스럽다고 말하거든요. 한옥, 한복 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이효재는 전통의 아름다움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대를 넘나들며 모두를 아우르는 원형이 있다고도 하죠. 우리 옷을 우리 옷답게 하는 그 무엇, 우리 옷 한복에는 어떤 매력이, 또 어떤 건강함이 숨어 있을까요? 늦가을, 산행이 즐겁습니다. 아직 단풍이 들지 않은 떡갈나무 잎을 채취하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염색하려고, 천연 염색하려고요. 뭐 색깔은 여러 가지도 나오고요. 뭐 실크로 해도 되고 면으로도 해서 옷에 입어도 되고요. 우리 산과 들에 있는 평범한 나무와 풀이 천연 염색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떡갈나무 잎에서 염료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잎을 삶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천연 염색이 친환경 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물이 언제나 끓냐고. 최근엔 산가들을 찾아 직접 천연 염색을 해보는 이런 모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떡갈나무 삶은 물을 곱게 걸러내기만 하면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색이 나온답니다. 장점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화학색 성분으로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뭐 들에서나 아니면 산에서나 뭐 황토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자연에서 그냥 얻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 그대로의 그 색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천연 염색 과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떡갈나무 잎 염료가 천 깊숙이 흡수되도록 힘껏 주물러 주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무르고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죠. 이 색이 좀 날 것 같아요. 이 색은 밤. 자신이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주무른 뒤 널어 말리면 됩니다. 광꽃 연색한 약간 황토색, 약간 초록색 떡갈나무 잎이 흰 천을 검은색으로 변화시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연 염색은 가족의 건강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널린 천.
우리 천연 염색을 대표하는 쪽 염색을 한 천이죠. 이 집의 뒤편 온통 쪽밭입니다. 한창 꽃을 피웠습니다. 천연 염색가 한채석 씨도 만났죠. 농사를 짓다 쪽의 매력에 빠져 10년째 쪽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이게 가을 쪽은요, 잎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채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죠. 한여름의 어린 쪽잎이 발효 쪽 염색의 제격이라면 늦가을 성숙된 쪽잎은 생쪽 염색에 좋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쪽 염색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물로 쪽잎의 먼지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너무 세게 닦아내면 쪽의 염료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쪽 염색은 널리 알려진 천연 염색이지만 색을 내는 데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특히 쪽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쪽물은 얼음물로 만들어야 제대로 색이 나옵니다. 쪽은 차가운 성질의 식물이어서 염색할 때 염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차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남색과 녹색이 같이 나오죠. 이게 쪽의 성격이 참 그 쪽물을 제대로 못 내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단련된 그 기술이 좋은 물쟁이도 쪽 제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쪽물을 제대로 못 내릴 때 쪽쟁이가 하는 말이 쪽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쪽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쪽팔린다는 얘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천연 염색가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지만 이제는 일상화된 이 말의 유래가 참 재밌죠. 이렇게 얼음 염색물에 20-30분가량 주물러야 제대로 된 쪽빛이 나온답니다. 우리 쪽은 그렇게 하늘을 닮아 있죠. 하늘빛이 고스란히 빨래줄에 걸립니다. 얼음이 귀했던 지난 시절 쪽 염색천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시집갈 땐 쪽물천으로 이불을 할 정도로 귀히 여겼죠. 쪽 염색 이불은 몸에 뭉친 나쁜 기를 풀어준답니다. 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방충성이 있습니다. 특히 또 독사가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쪽으로 염색된 옷을 입으면 이제 예전에는 뱀이 많았기 때문에 뱀이 와서 무는 것으로부터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아토피로 뭐 고생을 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피부염을 유발하는 그 포도당 구균 같은 것을 살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약재 종합서인 본초 강목은 쪽물 들인 천을 호랑이에게 당한 상처에 썼다고 전합니다. 우리의 천연 염색은 삼국시대에 들어 크게 발전합니다. 염색 전문가를 둔 부서까지 있었는데 색상과 염색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신라는 염색 문화가 가장 활발했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너무 활발하게 성행하고 그럼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따라서 특히 흥덕 왕 때에는 흠제 복색을 대대적으로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엔 민간에서 염색 공장이 생길 정도로 염색 문화가 발달합니다. 특히 고려의 자색은 중국에서도 탐낼 정도였죠. 조선시대에는 전체를 같은 빛깔로 염색하는 침염이 주를 이뤘습니다. 금박이나 자수로 무늬 염색을 하기도 했죠. 천연 염색의 재료는 우리 산과 들의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꽃과 나무, 풀과 조개, 심지어 벌레와 뼈까지 천연 염색의 염료가 되죠. 우리 염색의 재료는 색깔에 따라 크게 6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녹색과 푸른색, 붉은색과 검은색, 흰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죠. 이러한 기본색을 바탕으로 염색법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의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천연 염색 전문가 한채석 씨의 염색 마당입니다. 황토는 서민적이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염료죠. 한채석 씨가 이번엔 황토 염색 과정을 보여줍니다. 몰라? 왜 안 나와요, 언니? 염료로는 땅속 1m 이상 되는 곳에 약성 황토가 좋답니다. 채취한 황토는 고운 입자가 되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걸러줍니다. 생콩을 갈아 콩물도 냅니다. 황토물을 잘 들이려면 먼저 천에 콩즙을 먹여야 하죠. 이 콩즙은 황토물이 천에 잘 스미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너요? 4개월에 걸쳐 30번 정도 물 갈아주기를 반복한 황토 염료입니다. 황토 입자가 가라앉은 후 윗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지장수가 되었을 때 이 황토를 염료로 사용하죠. 2, 3일 간격으로 계속 그 물을 갈아주면서 저어주면서 그 불순물이 생길 여지를 없애주는 거예요.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항상 그 불순물이 없어야죠. 왜냐면 불순물이 생기게 되면은 녹조가 끼게 되거든요. 황토를 푸는 물은 2, 3% 정도의 농도를 가진 더운 소금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황토는 55도에서 65도 사이에서 색이 가장 잘 드는데 물을 이 온도에 맞추는 거죠. 이 소금물은 콩즙과 같이 촉매제 역할을 한답니다. 저쪽 집게 좀 빼다 줘, 어머니. 황토 염색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천연 염색 재료의 대부분은 한약재입니다. 쑥물은 살균 효과가 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죠. 황련은 어린아이 몸에 열을 내리게 합니다. 노인에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홍화가 좋으며 두드러기 같은 피부병에는 황백 염색이 탁월합니다. 천연 재료로 염색한 옷이나 침구가 몸에 닿는 것은 몸에 좋은 한약재를 걸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천연 염색은 색감이 은은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의 정서까지 차분하게 합니다. 요즘은 우리 옷의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한복 패션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옷 한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발전하고 있죠. 전통 한복의 원형이 재현되기도 하고 때론 변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옷의 멋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한복은 쭉 뻗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룬 옷입니다. 특히 베레선이란 이름의 한복 소매선은 한복의 곡선미를 대표하죠.
한복의 기본 구조는 상하가 분리되는 형식인데 저고리와 바지, 치마와 두루마기가 중심입니다. 우리 옷의 시작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복식을 계승한 고려시대에는 왕복을 비롯한 관복이 특히 발달했죠. 조선시대에는 저고리가 짧아지고 고름이 생긴 근세 한복의 모양새가 성립됐습니다. 중후기에 이르면 치마폭이 늘어나고 색상이 화려해지면서 아름다움이 극에 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옷감 소재도 천연 재료를 고집했습니다. 목화솜에서 얻은 면직물은 피부에 자극이 없고 땀 흡수가 빨라 주로 노동복으로 쓰였죠.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은 표면이 매끄러운 견직물이 됩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고급 옷감이죠. 대마 껍질로부터 얻은 마직물은 시원한 모시와 튼튼한 삼배가 대표적입니다. 외관은 연의 찜질방과 다르지 않지만 이곳에선 특별한 찜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찜질방을 둘러싼 벽과 바닥, 소품과 옷이 모두 삼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뜯었는데도요, 흡수가 잘 되니까는 기분이 상쾌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이론 옷 그런 한 섬유보다는 이거 입으니까는. 굳이 삼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면은 형광등을 삼배 벽지로 이렇게 발라놨는데, 물론 이제 인테리어상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형광등에서 바람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파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 벽지를 이렇게 발라놓음으로써 이제 그걸 차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삼배하고 연관을 씌워서 그런 옛날에 조상님들이 사용하셨던 걸 갖다 그대로 도입을 해서 지금 현대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과연 천연 섬유 삼배가 유해 파장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삼배의 자외선 차단력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외선은 심하면 피부암과 홍반을 일으키는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철제 상자에 든 대조군 실험지와 상자에 삼배를 덮은 실험지를 준비하고 같은 양의 자외선을 쪼였습니다. 이틀 뒤 자외선에 노출된 쥐는 삼배를 덮은 쥐에 비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양 실험쥐의 귀 상피 조직 세포를 절제해 조직을 살펴보았죠. 정상 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외선 노출 쥐에 비해 삼배 상자 속 쥐의 상피 조직 훼손이 4배 정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삼배의 자외선 차단력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죠. 삼배는 항균, 항독성 효과도 있는데 삼배가 수의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집에서 장을 담글 때라든지 그럴 때도 삼배를 이용해서 덮었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해서 그거를 말릴 때에도 그거를 다 삼배를 둘러싸도 벌레가 나지 않고 또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통 한복 디자이너인 박순기 씨는 주로 홀레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엔 전통 홀리복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모자를 이 색으로 치마와 같은 동색 계열로 해드리면은 매치가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여기 이제 색상이 많이 틀리죠. 아직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특별한 날의 옷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얀 편은 아니거든요. 이 위에다 남자분은 두루마기를 꼭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인지 한복 입는 방법이 서툰 것도 사실입니다. 방한용으로 입을
이참에 우리 옷 입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겉옷이 맵시가 나려면 속옷부터 바르게 입어야 하죠. 고름은 긴 고름으로 고를 만들고 짧은 고름으로 그 고를 감아 묶어 너무 조여지지 않도록 당겨주면서 모양을 만듭니다.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으면 격식 차린 외출복이 됩니다. 두루마기 고름 또한 저고리 고름과 같은 방식으로 메어 모양을 잡습니다. 여성의 두루마기는 정장복보다 방한 용도가 더 컸답니다. 겨울철 외출 시엔 한복에 맵시를 더해주는 아얌까지 쓰면 어여쁜 여염집 교수가 따로 없답니다. 남성의 경우 바지와 저고리가 기본이죠. 넓은 사폭을 한쪽으로 접고 그 위를 허리끈으로 고정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 없어 하는 데님맥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 부근에 매듭을 만드는데 2번 묶고 모양을 잡죠. 고름은 의외로 여성의 저고리 고름과 동일하게 맵니다. 남성은 바지 저고리 위에 조끼와 마고자로 멋을 냈죠. 마고자는 남성 한복 정장의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한복 정장 차림이 제대로 갖춰집니다. 우리 옷 한복은 제대로 잘 입는 것만으로도 예도의 표시가 됩니다. 옷이 날개란 말 역시 틀리지 않나 봅니다. 이쯤 되면 한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복 재단은 평면 재단이 원칙입니다. 서양식의 다트나 입체 재단은 어디에도 볼 수 없죠. 특히 바지는 옷본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재단합니다. 체격에 비해 품이 넓은 우리 옷, 건강에는 과연 어떨까요? 넓은 품새는 우선 관절과 피부를 편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복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져서 노폐물을 배설을 촉진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면서 막히거나 조임이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복에도 조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지의 흘러내림을 막기 위한 허리줄이 그것이죠. 허리를 조인다는 것은 허리 아래쪽과 하복부 쪽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상태가 되겠고, 이렇게 하복부에 긴장감을 주게 되면은 내장기관이라든가 비뇨생식기관의 기능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조이는 데님에는 특별한 건강미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데님을 묶는 자리, 이 발목 위치가 삼음교라는 경혈자리입니다. 데님을 묶고 경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비뇨기과 계통의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가슴 위는 차게,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는 한방 이론과도 잘 맞습니다. 치마 저고리에도 여성의 출산 건강을 위한 비결이 담겨 있답니다.
여성들의 옷이 그 뭐 스타킹이라든가 콜셋이라든가 심지어 청바지 이런 걸로 해서 여성들이 늘 입고 있는 옷이 24시간 몸에 꼭 이렇게 끼이는 옷이에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통풍이 된다든가 자연바람을 쐰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서 현대 여성들의 그 아랫병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속옷들은 굉장히 품이 넉넉했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현대 여성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즉 현대와 같은 그런 병은 없었고요. 그러한 옷들을 입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옷은 외양만을 감싸거나 맵시만을 뽐내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그려왔듯이 한복은 미래에도 건강한 옷으로 거듭날 겁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사람을 키우는 집. 흔히 우리의 집 한옥을 생명의 집, 자연의 집이라 합니다. 집이 우리네 삶과 생활의 터전이라면 옷은 우리 몸의 집이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몸과 마음을 리을 수 있는 그런 옷과 집의 풍경을 그려봅니다.